안녕하십니까. 완독이 힘들 때 듣는 독서 소리입니다. 오늘은 가장 현대적이라는 찬사를 받은 소설가, 그 이름 자체가 상징이 된 천재,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을 홀로 부양하며 힘겹게 회사 생활을 하던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벌레가 된다는 고전 단편 소설입니다. 인간이란,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수만 가지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한 가지 메시지로 해석되기에는 너무나도 풍부하고 깊은 소설이니 꼭 읽어보셔서 자신만의 해석으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레고르는 흉측한 벌레가 되어버린 자신을 보았다. 악몽에서 막 깨어난 순간이었다. 갑옷처럼 딱딱한 등이 느껴졌다. 머리를 살짝 들자 둥글게 부풀어 오른 복부로 시선이 갔다. 몇 줄기로 갈라진 골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복부에 걸린 이불이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내려갈 것 같았다. 불안하게 꿈틀거리는 다리는 여러 개였지만 몸통에 비해 비참할 정도로 가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좁긴 하지만 인간이 사는 방. 분명 그의 방이었다. 벽도 눈에 익은 그대로였다. 테이블 위에는 옷감 샘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며칠 전에 화보를 보다가 오려서 금박 액자에 넣어 걸어둔 그림도 여전히 테이블 옆 벽에 걸려 있었다. 모피 모자에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커다란 모피 토시에 양팔을 푹 집어넣어 앞으로 내민 채 단정한 자태를 뽐내는 귀분의 초상화였다. 이번엔 창밖을 내다보았다. 음산한 공기가 기분을 더 우울하게 했다. 곧이어 양철판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들렸다. 잠이나 자두자. 이런 멍청한 생각은 그만두고. 하지만 불가능했다.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야 잠이 드는데 지금 같은 몸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애써봤자 몸만 흔들리다가 결국은 원래 누웠던 자세가 되고 말았다. 100번도 넘게 시도하는 동안 눈은 꼭 감아버렸다. 수많은 다리들이 허우적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옆구리에서 낯선 통증이 느껴졌다. 결국 오른쪽으로 돌아 눕겠다는 의지를 접어야 했다. 젠장. 어쩌다 이렇게 힘든 일을 시작했을까? 눈만 뜨면 출장이다. 사무실 근무도 귀찮긴 마찬가지지만 외파는 훨씬 고되다. 게다가 출장을 다니다 보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항상 열차 시간을 염두에 둬야 할 뿐더러 식사는 불규칙적이고 조잡하기 이를 데가 없다. 온갖 사람을 다 만나야 하는 건 또 어떻고.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남이 이례적이다 보니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복부에 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가려웠다. 머리를 좀 쳐들려고 들어놓은 채 몸을 위쪽으로 밀었다. 한참을 애쓴 덕에 가려운 자리가 보였다. 조그만 점들이 복부 가득 하얗게 붙어 있었다. 다리 하나를
움직여 만져보려고 하다가 이내 움츠리고 말았다. 다리가 슬쩍 닿는 순간 소름이 끼쳤던 것이다. 몸을 끌고 처음 누웠던 자리로 돌아갔다. 너무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이런 꼴을 당한 거야. 사람은 원래 잠을 푹 자야 하는 거라고. 다른 판매 사원들을 봐. 다들 후궁의 시녀들처럼 지내잖아. 내가 아침 일찍 나가서 한 건을 끝내고 오전 중에 돌아와서는 주문받은 걸 정리하고 기입할 때쯤 되면 그들은 겨우 아침을 먹기 시작한다. 내가 그랬다가는 당장 해고당할 것이다. 그렇게 여유를 부리며 살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다. 부모님만 아니면 진작에 사표를 던졌을 것이다. 당당하게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맘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버리면 그는 놀라서 책상 밑으로 굴러버리고 말 것이다. 사장이 책상에 걸터 앉아 어깨 너머로 내려다보며 얘기하는 건 정말 고약한 버릇이다. 게다가 귀까지 어두워서 아주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5, 6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부모님 빚만 갚으면 그렇게 하고야 말 것이다. 내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 되리라.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우선 일어나야 한다. 새벽 5시 기차를 타야 한다. 해질 무렵에야 잠에서 깨어났다. 마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사실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눈을 떠야 할 때였다. 충분히 쉬고 잠도 푹 잤으니까. 그러나 바쁘게 오가는 발자국 소리와 문간방으로 가는 문을 조심스럽게 여닫는 소리에 깬 듯했다. 파란 가로등 불빛이 흘러들어와 천장과 가구를 비쳤지만 그레고르가 있는 방바닥은 어두웠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그제서야 서툴게나마 촉각을 세우며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다. 이제야 비로소 촉각이 필요한 이유를 깨달으면서 왼쪽 허리에 기다란 상처가 생겨서 팽팽하게 당기며 불쾌했다. 그 바람에 양쪽 다리를 절면서 기어가야 했다. 게다가 다리 하나는 상처가 아주 심했다. 아침에 있던 소란을 생각하면 다친 다리가 하나뿐이라는 게 기적이었다. 힘이 쭉 빠진 채 질질 끌듯이 기어갔다. 그를 문 앞까지 기어가게 만든 게 뭔지 정체를 알 것 같았다. 바로 음식 냄새였다. 우유 위에 잘게 썬 빵을 둥둥 띄워놓은 그릇이 놓여 있다는 거였다. 그레고르는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웃고 싶었다. 아침나절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허기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우유에 눈이 잠길 정도로 머리를 집어넣었다. 하지만 곧 목을 움츠리고 말았다. 왼쪽 허리가 아파서 먹기가 힘들기도 했지만 아무 맛도 없었던 것이다. 물론 애를 쓰면 먹을 수 있을 테고 평소에 즐기던 거라서 여동생이 일부러 넣어준 거였는데 지금은 입에 넣기도 싫었다. 소름이 오싹 돋을 정도였다. 결국 우유 그릇을 포기하고 방 한가운데로 돌아왔다. 문틈으로 거실에 가스등 불빛이 들어왔다. 아버지가
어머니나 여동생에게 석간신문을 읽어주는 시간인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어쩌면 요즘 들어 아버지의 신문 낭독이 아예 폐지된 건지도 모른다. 사실 집안에 아무도 없지는 않을 텐데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다.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눈앞의 어둠을 지켜보았다. 부모님과 여동생을 위해 이렇게 훌륭한 집을 마련한 자신이 대견했다. 이렇듯 행복하고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이 지금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념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몸을 움직이는 편이 낫다 싶어 이리저리 방안을 기어다녔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이제 여동생은 그레고르를 보아도 놀라지 않았다. 그에 따라 여동생이 평소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그레고르가 꼿꼿이 선 채로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다. 여동생은 기겁을 했다. 그레고르가 창가에 서 있으면 창문부터 열 수 없기 때문에 여동생이 들어오지 않은 게 당연했다. 그런데 뒷걸음을 치다가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게 아닌가.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면 그레고르가 조용히 기다리다가 덤벼들려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레고르는 얼른 소파 밑으로 몸을 숨겼지만 여동생은 청호가 되어서야 다시 돌아왔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불안한 모습이었다. 그러고 보면 오빠의 모습을 본다는 게 여전히 견딜 수 없는 노릇일 터였다. 그리고 이런 상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사실 소파 밑에 숨는다고 해도 몸통을 완전히 가릴 순 없었다. 여동생 입장에서는 몸이 조금만 보여도 도망치고 싶을 텐데 참아내는 거였다. 자신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하루는 여동생을 위해 가급적이면 몸을 가려보려고 이불을 등에 올린 채 소파로 올라갔다. 꼬박 4시간이 걸려서야 몸통이 보이지 않게, 여동생이 몸을 숙인다 해도 보이지 않게 이불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만에 하나 여동생이 이 이불을 거슬려 한다면 당연히 치워버릴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몸을 가리며 숨바꼭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줄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여동생은 이불을 거느리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워하는 눈치였다. 변신한 지 2주일이 지날 때까지도 부모님은 들어올 업무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오빠 방을 드나들며 돌봐주는 여동생을 보며 기특하게 여겼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툭하면 화를 내곤 했는데 이제는 여동생이 그레고르의 방을 청소하는 동안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방 안은 어떻고 그레고르는 뭘 먹었는지 뭘 하고 있는지 혹시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는지 궁금한 것들을 물었고 여동생은 본대로 느낀 대로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하루빨리 그레고르를 만나려고 했지만 아버지하고 여동생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말렸다. 그레고르가 듣기에도 맞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니 결국은 아버지와 여동생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사정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어머니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거 나요. 그레고르를 봐야겠어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에요. 가엾은 녀석.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가봐야 한다고요. 날마다는 힘들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여동생보다는 어머니가 편했다. 아무래도 이해심이 넓으니까 말이다. 기특하고 고맙긴 했지만 여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소녀다운 단순한 기분에서 어렵고 귀찮은 일도 떠맡을 수 있는 것이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그레고르의 바람은 이루어졌다. 부모님을 위해 한낮에는 창가에 가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3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건 정말 따분했다.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건 밤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먹는 일도 시큰둥해졌기 때문에 벽이나 천장을 이리저리 기어다니는 기분 전환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도 천장에 달라붙는 게 가장 즐거웠다.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랐다. 숨 쉬는 것도 편한 데다 온몸에 가벼운 진동이 일었다. 천장에 달라붙으면 행복에 겨워 방심하다가 종종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떨어져 봤자 크게 다치지도 않았다. 여동생은 그레고르의 새로운 취미를 금방 알아차렸다. 그가 벽이나 천장에 점액 자국을 남겼던 것이다. 여동생은 그가 마음껏 기어다닐 수 있도록 옷장이나 책상 따위를 치워주려고 했다. 하지만 혼자서 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었다. 새로운 가정부가 있지만 여간에서는 도와줄 리 만무했다. 이 16살짜리 가정부는 잘 참는 편이었지만 항상 주방문을 잠가놓고는 특별히 그녀를 부를 일이 있을 때만 문을 열기로 했던 것이다. 결국 아버지가 외출했을 때 어머니를 부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는 몹시 기뻐하며 달려왔다. 하지만 그레고르의 방 앞에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 물론 여동생은 그레고르의 방에 특별한 일은 없는지 미리 챙겨본 후에야 어머니를 들어오라고 했다. 그레고르는 재빨리 이불을 뒤집어 썼다. 평소보다 주름을 많이 잡아서 깊이 숨었다. 언뜻 보면 소파에 이불을 던져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 슬쩍 엿보는 건 잊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였다. 어머니가 와준 것만으로도 기뻤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보이지 않아요. 여동생의 목소리였다. 어머니의 손을 끌어당기는 모양이었다. 잠시 후 연약한 여자 둘이서 꽤 무거운 옷장을 밀어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다음 일은 여동생 혼자 하는지 어머니는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걱정하고 여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15분은 지났다고 생각될 무렵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역시 그대로 두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무거운데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치울 수 있겠니? 그냥 방 한가운데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그레고르가 다니기 불편할 테고.
무엇보다도 가구를 치워버리면 그레고르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다. 그레고르는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잖아. 가구를 치워버리니까 벽이 텅 비어서 어쩐지 견디기 힘든 기분이 드는구나. 어쨌거나 5년 가까이 이 방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다 치워버리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어머니는 목소리를 아주 작게 낮추었다. 어머니는 사실 처음부터 속삭이듯 말했다. 그레고르가 어디에 숨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당신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조차 들려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그레고르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가구를 치워버리면 우리가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니? 그레고르가 어찌되든 더 이상 상관 않겠다는 의미로 비추지 않겠냐고. 내 생각은 좀 다르구나. 그냥 이대로 두어야 그레고르가 병이 나았을 때 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걸 보고 그동안의 악몽을 좀 더 쉽게 잊지 않겠니? 어머니의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레고르는 퍼뜩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도 없고 방에서 한 걸음 나갈 수도 없는 생활이 계속되는 2달 사이에 머리가 돌아버린 거라고. 사실은 텅 비어버린 방이 더 편했던 것이다. 돌아버린 게 아니라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구가 놓인 푸근한 방을 마다하고 동굴처럼 텅 빈 방을 좋아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가구를 전부 치워버리면 마음껏 기어다닐 수는 있겠지만 인간으로 살아온 과거를 잊어버릴 것이다. 벌써 많은 부분을 잊지 않았는가. 모처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까닭에 잠시 제정신을 찾은 거였다. 어머니의 말대로 이 방은 그대로 두는 게 낫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했다.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도 가구 덕이었다. 기어다니는데 거시적거리긴 하겠지만 더 큰 도움을 주는 셈이었다. 그렇다 해도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레고르가 새벽같이 집을 나서는데도 잠수를 헤매고 출장에서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도 잠옷 차림으로 안락의자에 앉은 채 맞이하는 아버지였다. 일어서는 것도 힘에 부처하고 아무리 기뻐도 2팔만 지켜들던 아버지. 쉬는 날을 골라 1년에 2~3번 온 가족이 산책을 나가면 원래 걸음이 느린 그레고르와 어머니 사이의 낡은 외투가 무거워 보일 만큼 느리게 지팡이를 짚으면서 걷던 아버지. 할 말이 있을 땐 걸음을 멈추고 2 사람을 가까이 부르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인가. 아버지는 단정하게 똑바로 서 있었다. 은행 수의처럼 금단추가 달린 감색 제복을 입었는데 몸에 잘 맞았다. 빳빳하게 세운 재킷의 깃 위로 두턱진 모습이 근엄해 보였다. 짙은 눈썹과 잘 어울리는 까만 눈은 신중하면서도 활기차게 반짝였다. 항상 엉켜있던 백발도 단정하게 빗질해서 보기 좋았다. 아버지는 은행 이름의 이니셜을 금실로 수놓은 모자를 벗어
침대에 던졌다. 그리고 기다란 옷자락을 젖힌 뒤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놓고는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걸어왔다. 아버지 자신도 무슨 생각으로 다가가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어쨌든 발을 높이 쳐들면서 걸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구두 밑창이 위협적으로 크다는 걸 느끼면서 깜짝 놀랐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실 아버지는 첫날부터 엄격해지기로 작정한 듯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가오면 쫓기듯이 도망치고 아버지가 멈추면 따라서 멈췄다. 아버지가 살짝만 움직여도 재빨리 도망쳤다. 그렇게 방안을 빙빙 돌았다. 다행히 아버지가 느렸기 때문에 그레고르를 해치려는 몸짓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벽이나 천장으로 도망치면 아기가 있다고 오해할까봐 그냥 마룻바닥에 있기로 했다. 하지만 마룻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도 계속 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그레고르는 수많은 다리를 한꺼번에 움직이느라 힘에 부쳤던 것이다. 변신하기 전에도 배가 튼튼한 편은 아니었다. 어느새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아버지를 피하느라고 온 힘을 다해 기어다니는 동안 눈은 뜰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다. 마룻바닥을 기어서 도망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았다. 자유롭게 벽을 기어오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실조차 잊은 상태였다. 게다가 정성껏 조각한 가구들 때문에 벽에는 톱니 모양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굿이 많았다. 그 순간 그레고르의 옆에서 날아와 다시 앞으로 굴러가는 게 보였다. 사과였다. 연이어 또 날아왔다. 그레고르는 깜짝 놀라 멈췄다. 더 이상 도망쳐봤자 헛수고였다. 아버지가 결심을 굳혔던 것이다. 주머니 가득 사과를 채우고는 무작정 던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빨간 사과는 리모컨으로 조종되는 것처럼 마룻바닥을 굴러다니면서 부딪혔다. 그레고르는 몸에 살짝 스치는 걸 용케도 피하다가 결국은 등 항복판에 제대로 맞고 말았다. 그레고르는 이 갑작스러운 통증을 잊어버리라는 듯 다시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못에 박힌 듯한 통증 때문에 모든 감각이 마비된 채 그 자리에서 뻗어버렸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순간 자신의 방문이 열리는 걸 간신히 보았다. 뭐라고 외쳐대는 여동생 뒤에서 어머니가 달려나왔다. 속옷 바람이었다. 기절했을 때 호흡을 편하게 해주려고 동생이 옷을 벗겼던 것이다. 어머니는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그 와중에 치마가 벗겨져 마룻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그 치마에 발이 걸리면서도 달려가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렸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이미 눈을 감은 뒤였다. 카프카가 직조한 부조리하고 그로테스크한 세계가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슬플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소름 돋을 정도로 혐오스러울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